네, 공동체에 관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거 뭐 여러 가지 사례가 있는데 그 중에 좀 대표적인 거 몇 가지만 가져왔는데요. 플리커는 한 번씩들 써보셨나요? 세계 최대의 사진 공유 서비스죠. 올라가면은 저기서 뭐 CCL부터 사진도 뭐 찾을 수가 있고 정말 훌륭한 사진들이 많은데 플리커 더 커먼스는 플리커가 야후에서 운영하는 서비스지 않습니까? 이 플리커에서 자기네 그 사진 공유 기능의 일부를 일종 이제 문화유산 복원에 기여를 하기 위해서 만드는 서비스입니다. 올리는 사진이 엄청 많잖아요. 그 중에서는 뭐 희귀한, 세계적으로 희귀한 뭐 유적지에 대한 사진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희귀한 물건에 대한 사진일 수도 있고, 아주 뭐 아니면 천연기념물 사진을 찍어서 올릴 수도 있잖아요. 예, 그런 식으로 보존 가치가 있는 사진에서 사진에 태그하고 사진 설명을 이용자가 직접 다는 겁니다. 그런 사진을 이쪽에 모아라 라고 해서 여기에 가면은 이제 혹시 없어질지도 모를 뭐 그런 문화유산이라든지 아니면은 우리가 보존할 가치가 있는 그런 뭐 제품이든 뭐든 뭐 그런 물건에 대한 사진들만 모아서 더 커먼스라는 이런 공유를 해주는 거죠. 근데 뭐 일반인들한테만 기대는 게 아니고요. 뭐 60여 곳 협력기관들이 있습니다. 나사 같은 데도 참여를 하고 있고. 저런 거는 이제 플랫폼의 일부를 이제 사회를 위해서 기여를 하려고 내놓은 거죠. 비슷한 건데요. 뭐 유튜브는 구글에서 운영을 하지만 유튜브에도 비영리를 위한 유튜브라는 페이지가 따로 있어요. 유튜브.com하고 난프로핏으로 들어가면은 이제 비영리 단체들 신청을 받아서 뭐 아쉽게도 국내는 아직 지원 대상은 아니지만 그 사람들한테는 전용 회선이랑 공간 같은 걸 따로 내줍니다. 따로 내주고 그리고 그 프리미엄 업로드 공간이 있고 구글에 이제 체크아웃이라고 결제할 수 있는 서비스를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기부 버튼도 달 수 있게 해서 비영리 단체들이 자기네 프로젝트나 취지를 알리면서 직접 기부도 받을 수 있도록 내주고 있고요. 그리고 유튜브 안에 있는 카테고리에 별도로 노출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한국 비영리 단체가 지원 안 되는 건 좀 아쉽죠? 사회적 감시는 미국에서 주로 사례가 많은데요. 이건 영국 사례입니다. 영국의 넘버 10이라는 서비스인데 이건 우리 시민들이 직접 사회 부조리나 뭐 아니면은 정책이라든지 그런 것들 감시를 해보자는 거거든요. 여기는 총리실에서 직접 운영합니다. 이 넘버 10은. 근데 직접 시민하고의 직접 대화 창구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직접 총리에게 물을 수가 있어요. 누구나 들어가가지고. 이건 뭐 정책에 대해서 물어볼 수도 있고 아니면 특정 사안에 대해서 물어볼 수도 있고 올리면은 그 질문에 대해서 총리는 유튜브에 동영상을 올려가지고 직접 답변을 달아줍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이 누구나 자유롭게 자신들의 이제 시문고를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창구를 총리실에서 직접 운영을 하고 있는 거죠. 프로퍼블리카는 저널 쪽에 이제 그런 사례가 되는데요. 보통 우리가 신문기사 보면은 독자 제보를 받습니다라고 하지만 제보를 실제로 취재하거나 해주는 경우는 극히 드물잖아요. 드문데 여기는 그래서 아예 그러면 우리가 자본에 간섭받지 않는 그런 독립매체 같은 걸 탐사매체를 한번 만들어보자라고 시작을 하거든요. 이 프로퍼블리카는 아마 EBS에서 전에 한번 따로 방송을 한 적이 있는데 혹시 보신 분 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그 전 월스트리트 저널 편집장이 참가를 했었는데 광고가 없습니다. 광고가 없으면은 예를 들어서 요즘 뭐 삼성 광고 갖고 쓰는 갤럭시 S 기사 이런 건 전혀 나올 수가 없겠죠. 그리고 기사도 1년에 한 사람이 뭐 거의 1년에 막 몇 건 쓰지도 않아요. 대신에 자기가 탐사 아이템을 하나를 잡으면 그 끝까지 물고 늘어지고 절대로 이제 거의 어떤 특정한 뭐 자본이라든 정치 세력의 간섭을 전혀 받지 않고 소신껏 써가지고 올리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올린 기사들은 제휴론세도 무료로 줘요. 기사가 자주 나오지는 않지만 한 번 나오면 거의 뭐 거의 특종 같은 게 나오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일반 그 상업용 매체들은 신경을 쓰지도 않거나 아니면은 이런저런 외압이나 다른 이유로 쓸 수 없는 기사들을 여기서 뚝심 있게 생산을 되는 겁니다. 2010년, 2011년, 작년, 재작년 연속 퓰리처상 수상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아예 듣보잡 매체였는데
네, 스파더스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시스템인데요. 내가 관심사가 있으면 이것 좀 취재해 주세요라고 누구나 기사 아이템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 아이템을 가지고 사람들이 동의를 하면은 직접 취재에 들어갑니다. 근데 취재에 필요한 자금을 역시 크라우드 펀딩으로 모금을 하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강정에 지금 뿌럼비바이가 보도가 되고 있는데 조중동에서 보도를 안 해주잖아요. 그러면 여기 가는 거예요. 스파더스에 가서 지금 빨리 제주도 가가지고 뿌럼비 마을 폭파되고 대체하고 있는 현황에 대해서 좀 취재 좀 해주세요. 그러면 내가 취재비를 10,000원 오늘 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한 뭐 10명, 20명이 모이면은 바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가가지고 보도를 해서 그 보도 내용을 올리는 거죠. 시민 참여형, 크라우드 펀디드 저널리즘, 시민 참여형 저널리즘 실험을 하고 있는데요. 비슷한 사이트는 이제 글로벌 폼이라는 게 있긴 한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모금까지 걸리는 시간을 단축시키는 게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당장 뭐 1초가 급한데, 모금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기사화할 수 있는 타이밍을 놓칠 수가 있잖아요. 그런 식의 아직까지 몇 가지 해결해야 될 과제가 있긴 하지만, 참여형 저널리즘으로서는 주목할 만한 실험이 이건 이제 저널리즘이 아니라 말 그대로 정말 사회적 감시인데요. 시카고에서 시작했는데 시카고는 정부에서 우리 지역의 어느 지역 몇 번째 스트리트에서 어떤 범죄가 일어났는지 그 정부 데이터를 다 공개를 하거든요. 근데 그 데이터만 가지고 나 혼자 가지고 있으면 봐도 잘 모르고 뭐 들여다보기도 쉽지 않잖아요. 그런 그 정부에서 공개하는 데이터를 모아가지고 이런 에브리블록 시카고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 데이터를 가지고 내가 우리 동네에서 일어나는 범죄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우리도 성범죄자 신상 정보를 공개하지만 아래 한글 파일을 어디에 올려뒀는지도 모르잖아요. 찾기도 힘들고 검색해도 나오지도 않고. 이거는 공개된 데이터를 가지고 공공 서비스를 만드는 그런 사례들이죠. 처음에는 이제 그 시카고 경찰청에서 공개한 정보를 그냥 자동으로 끌고 와가지고 시작했었는데 커져가지고 지금은 뭐 시카고뿐만이 아니라 몇 군데 도시들을 다 서비스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건 보통 우리도 그런 정보들을 발표를 하긴 하는데 사실 한번 발표하고 나면은 그다음 바로 잊혀지잖아요. 나중에 찾으려고 하면 찾기도 쉽지 않은데 이건 데이터들을 꾸준히 축적을 해가지고 가치 있는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사례죠. 우리나라에서도 요즘 정보 공개, 공공정보 공개라는 오픈 거버먼트라는 그런 운동들을 하고 있는데 서울시에서도 지금 시장 바뀌고 나서 정보 공개 절차를 밟고 있거든요. 그거는 핵심은 이제 우리가 세금으로, 국민 세금으로 만들어가지고 연구에 나온 자료들을 한번 발표하고 공무원 캐비넷에 잠자게 하지 말고 일반인한테 개방을 해서 그걸로 의미 있는 서비스들을 민간에서 만들어낼 수 있게 지원을 해주잖아요. 이 스코어 카드는 참 사이트는 후지게 생겼죠. 근데 여기는 오염물질 유통 경로만 집중적으로 감시하는 사이트예요. 역시 이제 공개된 데이터를 가지고 하는데 우리 동네 주변에 공장이 있는데 그 공장에서 어떤 오염물질을 쓰고 있는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지역 사람들이 그런 데이터들을 이런 공개된 데이터를 가지고 서로가 채우기도 하고 있는 데이터를 가져와 쓰기도 하면서 저런 오염물질 유통 경로만 집중적으로 추적할 수 있게 사이트를 만들었어요. 물론 이제 없는 정보들도 있겠죠. 근데 계속 채워나가면서 정보들이 쌓이고 있는 사례입니다. 네, 여기도 이제 의회 감시하는 그런 서비스인데요. 여기는 우리로 치면 이제 국회를 이제 시민들이 직접 나서서 감시를 하는 거죠. 비영리 사이트고요. 들어가 보면은 법안에 관한 모든 정보가 다 모여있어요. 최근에 어떤 법안이 상정이 됐고, 거기에 뭐 누가 찬성을 했고, 많이 본 법안은 뭐고, 심지어는 시민들이 직접 아이디어를 내서 이런 법안을 우리가 직접, 이런 법안을 좀 만들어주세요라고 청원도 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입법기관이 사실, 지금은 우리가 이제 간접민주주의이기 때문에, 국회, 우리가 뽑은 대표인 국회의원들이 입법권을 가지고 있지만 시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는 사실상 없잖아요. 저런 식으로 비영리단체가 압력단체, 압력단체처럼 간접적으로 이제 입법에 참여를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사이트죠.
이건 커뮤니티를 위한 이제 집단 감시 서비스입니다. 아이폰 애플리케이션이 있는데 여기 우리 지역에서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신호등이 고장이 났다, 아니면 길 가는데 여기 도로가 패여 있다, 그러면 바로 구청에 신고하는 겁니다. 저 앱으로. 그러면 담당자한테 바로 이메일로 발송이 되거든요. 그러면 담당자는 뭐 시장한테 연락을 하든지 누구한테 연락을 하든지 뭐 책임자한테 연락을 하든지 해서 그 결과를 직접 그 시민한테 돌려주게 되어 있어요. 이제 처음 시작을 한 게 이제 영국의 Fix My Street이라는 모델이 있는데 비슷한 서비스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DIY 마크로시고요. 국내에서도 이제 DIY 시티라는 서비스가 있어요. 똑같은 컨셉입니다. 역시 이제 우리 지역에 있는 문제들을 시민들이 직접 고쳐 나가자라는 취지로 만든 사이트죠. 네, 이제 협업과 공유를 보겠습니다. 저 개발자분 혹시 MIT 스크래치 아시나요? 네. 아시죠? 네. 이 엔지니어 분들은 잘 아세요. 미국 매사추세츠 공대에서 만든 프로그래밍 도구예요. 프로그래밍 도구인데 오픈소스기도 하고 대상이 어린애들입니다. 유치원생들, 초등학생들 이런 친구들이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건데 어린애들이 무슨 뭐 개발 언어를 알겠습니까? 이거 짜기도 힘들죠. 그래서 이건 비주얼로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 자동차를 여기 만들고 싶다 그러면 자동차 사진을 끌어다가 이렇게 놓으면 그냥 그 자동차가 만들어지는 식이에요. 그런 식으로 손쉽게 이제 프로그래밍을 배울 수 있게 하는 거죠. 프로그래밍 언어를 모르는 아이들도 즐겁게 신나게 프로그래밍을 만들자라는 취지로 MIT의 평생유치원 그룹에서 제작을 해서 공개를 했습니다. 근데 단순히 그냥 프로그래밍만 하는 게 아니라 그 프로그래밍으로 애들이 만든 소스들도 다 공개를 할 수 있게 돼요. 무조건 공개를 하고 그 소스는 동일 조건 변경 허용 CCL 조건으로 공개하죠. 누구나 가져다가 고쳐서 더 나은 처음 나온 프로그램이 완성도가 예를 들어 30이라고 한다면은 그 소스를 가져다가 완성도가 더 높은 다른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서 점점 프로그래밍 종류도 다양해지고 아이디어도 많아지고 결과물도 성숙하는 그런 공유가 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으로 지금은 성장을 했고요. 이제 한국어를 포함해서 이제 44개 언어를 지원을 하고요. 최종적으로 확인했을 때 40만 개 정도가 등록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지금은 더 많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5월 15일에 공개를 했기 때문에 해마다 5월 15일이 되면 이제 스크래치데이라는 걸 개최를 하는데 한국에서도 서울에서 2009년에 한번 했었어요. 그래서 사례 발표도 하고 여러 가지 행사를 했었죠. 네, 비슷한 거는 또 내부 얘기인데요. 내부에 프로그래밍 키트를 붙인 겁니다. 이거는 어떤 거냐면 내부는 그냥 장난감이지만 직접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그걸 아이들이 이제 로봇처럼 이렇게 만들 수 있게 하는 겁니다. 근데 이 기원이 재밌어요. 처음에 이제 내부에서 킷을 내놨는데 어떤 해커가 그 프로그램을 해킹을 해가지고 그걸 공개를 해버렸어요. 근데 보통 다른 기업 같으면 우리 거를 일방적으로 해킹을 했다 해서 소송을 할 텐데 내부는 오히려 너가 참 아이디어가 좋구나라고 그 해킹 내용을 그 제품에다 반영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니까 얘는 그냥 뭐 장난삼아 범죄를 저지른 건데 본사에서 그걸 아이디어로 덥석 채택을 하니까 너도 다 해킹을 해보는 거죠. 해가지고 다 서로 아이디어를 막 내보는 거죠. 결국 이거는 다 내부의 자산이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하는 건데 아이들이 동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 어른들은 보면 의외로 잘 못하더라고요. 근데 아이들은 이 머릿속에 선입견이 없기 때문에 마인드스톰 갖다 주면 정말 기발한 제품들을 많이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아이들 창작용으로 많이 쓰입니다. 이건 좀 약간 마니아들을 위한 서비스 같은 건데요. 디지털 디자인 같은 것들을 공유를 하는데 디자인이라는 게 우리 흔히 말하는 그래픽 디자인 이런 것보다도 제품이나 설계 디자인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내가 직접 짜본 그런 장난감 로봇이라든지 저런 기기 같은 것들을 누구나 공유하고 자유롭게 변형을 할 수 있게 하는 하드웨어에 이제 레고 마인드스톰 약간 비슷한 그런 식의 공유 서비스가 되죠. 비슷한 걸로는 일본의 이제 로프트워크라는 서비스가 이제 저거는
이제 우리가 말하는 이제 시각 디자인이나 그런 식의 디자인 결과물들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사이트가 오픈스트리트맵은 이름대로 지도를 오픈소스로 공유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웹사이트 가면 요즘 지도 많이 붙어 있죠. 보통 구글 지도나 뭐 아니면 네이버 지도, 다음 지도 같은 게 많이 붙어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예를 들어서 구글 지도를 달았는데 지금은 구글이 공짜로 하게 하지만 구글 지도를 달면은 뭐 그런 제약들이 있거든요. 어느 정도 이상은 뭐 예를 들어서 하루에 뭐 접속이 제한이 된다든지 그런 식의 제한도 있고 구글에서 정책을 바꾸면은 당장 그 지도를 못 쓰게 될 수도 있어요. 특정 기업이 공개하는 지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면은 아예 우리가 오픈소스로 직접 지도를 만들어 보자 라고 해서 우리 지역 지도를 아는 사람들이 직접 지도 데이터를 올리고 그게 모여서 거대한 누구나 무료로 쓸 수 있는 지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는 데이터가 많지는 않아요. 한국 지역 들어가면 새까맣습니다. 거의 데이터가 안 올라와 있는데. 근데 얼마 전에 이제 포스케어라고 이제 체크인, 자기가 들어가는데 체크인하는 그 서비스 있잖아요. 스마트폰으로 많이 쓰실 텐데, 포스케어가 그동안 쓰던 구글 지도를 버리고 오픈스트리트맵을 채택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좀 화제가 됐었고요. 지금은 한 이 정도 데이터가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최근에 애플도 뭐 여기 이제 오픈스트리트맵 프로젝트에 참여한다고 발표를 해서 또 힘을 실어주고, 뭐 어저께인가 기사 보니까 사실 마이크로소프트가 좀 뒷돈을 내서 지원을 해주고 있었다는 얘기까지 들리더라고요. 물론 마이크로소프트가 지원을 했다고 해서 그 자산이 마이크로소프트 건 아니고요. 이제 구글 지도가 워낙 점유율이 높으니까 거기에 대항하는 이제 쉽게 말해서 오픈소스 개방형 지도 제작 프로젝트를 시작을 했던 거죠. 기업들이 참여해서 아마 조금 더 활발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거의 다 돼가고 있고요. 교육적으로 좀 보겠습니다. 또 MIT가 나오네요. MIT 오픈코스웨어라는 거, 대학이 가지고 있는 강의 자료를 그냥 누구한테 막 개방해버리는 겁니다. 이것도 시작이 좀 재밌어요. MIT가 이게 2000 오픈코스웨어가 제가 연도를 까먹었는데 처음 이제 이 오픈코스웨어라는 걸 준비를 할 때가 온라인 강의가 이제 막 시작을 해서 조금씩 붐을 이룰 때였었는데 MIT는 학교 명성은 높았지만 온라인에서는 좀 뒤쳐졌다고 그래요. 그래서 뒤늦게 이제 우리도 뭔가 온라인을 빨리 따라가야 되는데 다른 대학, 경쟁 대학들이 막 하고 있으니까. 근데 지금 시작해봤자 한 7위, 8위 정도밖에 안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내부에서는 고민이 생긴 거죠. 그래서 우리로 치면 이제 대학 교수협의회 같은 게 열려가지고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고민을 하는데 어떤 그 교수가 그 회의 자리에서 야 그냥 우리는 그냥 다 공개해버리면 안 돼? 라고 농담처럼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공개해도 될 것 같아. 그렇게 해서 공개를 해버린 겁니다. 근데 이게 뭐 강의 노트부터 해서 강의 동영상도 있고 이제 뭐 단순히 PDF 파일만 안 올리는 게 아니라 그 일종의 이제 교재 교구 같은 걸 다 무료로 공개를 해버리거든요. 그렇게 하니까 그러면 MIT 강의를 누구나 다 들을 수 있으니까 우리 대학은 안 올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방에서 있던 지방 대학생들이 그 공개 강의를 보고 감명을 받아서 일부러 MIT까지 찾아와서 입학을 하는 그런 사례들이 오히려 더 늘어났다고. 저게 오픈코스웨어가 아예 MIT의 공개 강의 브랜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픈코스웨어 컨소시엄이라는 것까지 만들었거든요. 거기 참여하면 오픈코스웨어라는 이름을 달고 이제 강의 개방 운동에 동참을 하고 서로 간에 이제 상대방 그 정해진 조건에 따라서 상대방 논문 같은 것도 자유롭게 쓸 수 있고 그렇게 되는 거죠. MIT가 오픈코스웨어 만드니까 뒤늦게 이제 예일이라든지 또 어디 오스턴이 있나? 어디 다른 대학들도 MIT에 같이 참여하기는 자존심이 상하니까 자기네들끼리 이제 오픈 예일 코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들어서 다 강의를 이제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고려대가 2007년에 처음으로 오픈코스웨어를 도입을 해서 지금도 전체 강의 한 10% 정도는 이제 개방을 하고 누구나 들어가서 무료로 보고 들을 수가 있어요. 이거 비슷한 건데요. 유명한 교수들의 강의를 온라인으로 자유롭게 들어보자는 거거든요. 유데미라는 사이트에서 후원하는데 유데미는 유명한 교수나 뭐 유명한 저명 인사들이 아니라 일반인들이 누구나 다 자기의 가지고 있는 지식을 올리고 그 강의를 할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내가 프로그래머라면은 내가 뭐 프로그래머인데 자바를 잘 다룬다. 그러면은 나는 저기에 등록을 해서 내가 자바 프로그래밍
수업의 교수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개방형 서비스인데요. 그 중에서 이제 특별히 뭐 유명 교수나 그런 사람들에 대한 강의에 대한 그 욕구, 수요가 있으니까 그를 위해서 따로 떼가지고 만든 게 페이컬티 프로젝트입니다. 결국 꿈꾸는 거는 이제 유명 교수들만 듣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누구나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리고 누구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세상을 꿈꾸는 게 이 서비스의 목표죠. 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위키피디아, 온라인 참여형 백과사전인데 거기 들어가면 위키대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위키피디아에 사람들이 참여를 해서 계속 컨텐츠를 쌓으니까 그 컨텐츠를 가지고 아예 대학 수업 코스를 만들어 버렸어요. 그 가져다가 교재로 쓰고 직접 수업도 참여할 수 있는 거죠. 지금 한 17,800개 정도 교육 자료가 등록되어 있고요. 똑같은 걸로 유튜브도 있습니다. 네, 유튜브도 올라오는 컨텐츠들 중에서 이제 아카데믹 컨텐츠들을 가지고 이제 아예 유학을 유튜브로 떠나자라는 모토로 해서 2009년 3월에 오픈을 했었고요. 대학들이 이제 저는 강의 동영상 많이 공개하거든요. 그것만 모아가지고 저기 들어가면 공부를 할 수 있는데 유명 대학들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좀 약간 컨셉이 다른 게 유튜브 대학은 그냥 일반인들도 들어가서 대학 공부를 하겠다는 게 아니라 유튜브가 워낙 동영상 공유로 이제 유명한 서비스도 그러니까 그게 네트워크만 연결돼 있으면 누구나 참여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주로 이제 개발도상국처럼 물리적으로나 아니면 문화적으로 고등교육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그런 지역들을 위해서 만들었다고 취지가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아이폰 쓰는 분들은 이제 애플 앱스토어 아이튠즈 쓰시잖아요. 아이튠즈에 들어가도 거기도 대학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소개를 하는 게 그건 이제 애플 이용자, 애플 아이디가 있는 사람만 이용을 할 수 있는 제약이 좀 있긴 한데 애플도 그런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플렉스북은 교재를 만들어 보자는 프로젝트입니다. 여기서는 우리 교재는 학교에서 지정해준 교재만 쓸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 교재가 만약에 내용이 틀렸다 하면 다시 다시 새로운 판을 짜서 이제 오류를 반영할 때까지 시간도 걸리고, 그리고 그 교재에 대한 일부 전문가들 몇 명이 참여해서 만든 교재라는 게 전문성이 있을 수도 있지만 상대적으로 위험이나 오류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플렉스북은 그냥 우리가 개방형 교재를 직접 만들어 보자. 내가 평소에 국사 전문위원은 아니지만 국사에 관심이 있고 국사에 대해서 지식이 있으면 그 사람 내가 참여를 해서 직접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거기 보태가지고 그걸 나중에 교재로 채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럿이서 참여하는 약간 위키 방식의 이제 교재 제작 보급 프로젝트인데 아직 한글은 지원을 안 하고 일단 영어하고 스페인어만 지원하고요. 그리고 저기 다운로드 서비스도 다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근데 최근에 미국 유타주에서 이 교재를 채택을 했어요. 그래서 좀 화제가 됐었고요. 스킬쉐어는 이거는 자기 기술, 자기 가지고 있는 기술을 갖다가 나눠주는 건데 일단 교사하고 학생입니다. 일단은 거는. 그리고 주로 들어가면 교재가 IT 쪽 그런 수업들이 많이 있어요. 루비 온 레일즈 강의라든지 웹 프로그래밍 강의라든지 이런 것들인데 역시 이제 취지는 똑같아요. 누구나 내가 선생이 될 수 있고 누구나 내가 배우고 싶은 욕구가 있을 때는 여기 들어와가지고 배울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초보 과정 중심으로 운영을 하고 시작한 지 오래되지는 않았어요. 작년에 시작을 했었는데 작년에 거의 38 정도는 투자를 놓치는